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원 교수입니다. 2019년 7월 1일입니다. 2019년도 이제 반이 넘었고, 어, 새로운 반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음, 제가 이제 유튜브를 그냥 시험용으로 만들어서 보니까, 음, 짤방 같은 경우는 한 10분, 15분은 많이 보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브리핑 형태처럼 이제 뭐 긴 거는 잘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 고민이에요.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유튜브를 제대로 스텝진과 같이 만들게 되면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하고 사실 그때까지는 이것저것 저기 팟캐스트랑 섞어서 하려고 하는 거고 마침 또 팟캐스트도 이제 그 시스템이 좀 바뀌어서 하여튼 그때까지는 뭐 당분간은 뭐 어정쩡하게 뭐 해야 되겠죠. 아침에 하니까 이제 그 조명 뭐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약간 좀 부어 보이네요. 뭐 아시다시피 어제는 역사적인 남북미 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어요. 글쎄요, 평화의 길은 길고도 먼데 험하고 그 평화의 길이 제대로 된 길로 제대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첫 사건은 어쨌든 검찰이 그 재판에 넘기는 고의정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검찰은 1일 오늘이죠.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의정을 재판에 넘긴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구속 기간을 한 잔에 연장하면서 범행 동기를 파악해 보려고 했지만 큰 성과 없이 종료가 됐다고 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검찰청, 대검찰청에도 진술분석 팀이 따로 있습니다. 초기에 진술분석 팀은 저랑 같이 일했던 프로파일러 1기분 중에서 경찰청에서 같이 일했던 분, 그 이제 서울경찰청 같이 일했던 분, 그분도 여러 가지 일을 했으니까 이제 대검찰청에서 가서 그런 분들 중심으로 팀이 꾸려져 있고 지금 그분은 거길 나와서 다른 데 가셨는지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팀이 있어요. 진술 분석 팀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쪽으로 이제 쭉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팀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쪽 팀도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구체적인 것이 동선이 나타나진 않지만은 그 진술분석 팀들의 당연히 이제 대검찰청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 되는데 사실은 초기 조희정에 대한 수사가 엉망이 됐고 또 프로파일러 투입도 실패했고 제가 보기엔 실패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차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투입된다 한들 사실은 그건 의미가 없어요. 좀 더 치밀한 다른 방법을 취한 제가 이제 어떻게 신문 연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 않는 한 사실은 그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구속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어요. 기소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재판 중에 수사하면서 재판하면서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도 이제 고혜정도 이게 이제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어떤 강력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사실은 우리의 시스템이 좀 후지죠. 즉 경찰 단계에서 10일, 검찰 단계에서 10일 플러스 10일, 30일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30일 동안 이걸 밝혀내야 되는데 문제는 주요한 여러 가지 초기 수사는 경찰이 하는 우리 시스템에서
이게 너무 짧아요. 10일이면은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방식의 수사를 시도해 볼 수 있는, 특히 프로파일러 수사라든가 기타의 수사를 시도해 볼 만한 그 시간은 사실은 10일이면. 근데 이건 기준은 뭐냐면, 물론 10일이 이제 구속기간 때문에 그런 부분인 거죠. 그 이전에 수사는 할 수 있죠. 근데 그 송치하고 나면은 경찰은 더 이상 수사를 못 해요. 다만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하게 되면 보안 수사하고, 또 물론 못 한다는 게 아니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주요 자료를 다 넘기고 그렇기 때문에 또 별도로 수사하게 되면 수사에 혼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범죄 수사국 같은 형태로 돼서 수사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상태에서 하는 것처럼 특히 그 시스템이 안 간다 하더라도 이런 특정한 형태의 강력 사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사의 주도권을 경찰의 특수팀 중심으로, 특수팀이라는 게 프로파일 팀이라는 걸 많이 해왔던 중심으로 오히려 더 시간을 더 연장해 주고, 물론 그것은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상태에서 생각해보세요. 검찰로 넘어간다 한들 이런 사건의 경우는 검찰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주요한 수사야든 기술이라든 이런 것들은 경찰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그 시스템적으로 불안정한 부분이죠. 고유정은 그거 모르겠습니까? 고유정의 변호사는 그거 모르겠습니까? 버티면 된다라고. 결국은 시간만 허비하는 형태밖에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경찰 단계에서 더 많이 시간이 더 투여됐으면 좋았을 거라는데, 그것도 사실은 웃긴 거는 초기 단계의 경찰들이 허부적거리고 실력이 부족한 경찰들이 초기 수사를 망치면서 이래 그런 거죠. 사실 수사는 초기 수사가 제일 중요한데, 초기 수사가 엉망인 상태에서 먼저 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가 사실 제대로 되기 어렵고, 루틴하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어렵게 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다는 거죠. 그건 참 다시 한번 우리 수사 시스템을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고의적 사건 부분에서는 뭐 결국은 이 기소를 하게 되고, 본인도 역시 살해한 사실과 유기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했는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다는 건 그거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살인, 사체유기, 은닉, 훼손 4가지 혐의예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의 쟁점은 여기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이게 계획범죄자, 뭐 우발범죄자라고 하는데, 이게 아직도 뭐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의 계획범죄, 살인의 계획성이 인정된다. 그래, 살인의 계획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뭐 휴대전화 검색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것보다는 문제는 살인의 방법, 졸피뎀을 썼느니 아니면 뭐 특히 이제 뭐 표백제나 뭐 종량제 봉투를 썼느니 등등등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는 잘 보면 살인의 계획성이라기보다는 사체 유기의 계획성, 물론 그것을 같이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살인한 다음에 그 살인을 아주 그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거 연결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시체가 없는 상태에서는 살인의 계획성과 사체 유기의 계획성을 분명히 변호사 쪽에서는 분리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체를 못 찾는다는 전제 하에서 살인의 계획성을 입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좀 조금 삐끗거리면은 살인과 사체 유기를 분리해 버리는
변호사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는 그 부분인 거죠. 물론 검경은 계속 그 점천의 경찰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증거는 차고도 넘긴다, 차고도 넘긴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한겨레 신문에 나왔던 숙명여고 쌍둥이들 그 기사를 봤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한겨레 신문에서 숙명여고 쌍둥이들에 대한 재판에서 약간 의심되는 점이 있다. 제가 봐도 그런 거는 의심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숙명여고의 쌍둥이들이 사실은 부정한 행위를 그 자기 아버지와 아니면 같이 아니면 자기 아버지가 주도로 했을 가능성 분명히 있는데 디테일한 형태의 재구성에 실패하게 되면서 사실은 항소심에서 여러 가지 여지를 좀 남겨뒀다는 봐요. 그런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한 60% 정도는 규명이 됐는데 나머지 3, 40은 좀 미심쩍어요.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그 부분을 다시 봐야 될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검찰 경찰이 늘 얘기하는 건 증거는 차고 넘친다 뭐 이런 언론 플레이는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정확히 증거를 파악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범인,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감정, 나쁜 사람 이 감정과는 별개로 증거를 어떻게 취득해서 해석해서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계속 범행 동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범행 동기는 본인 주장하지 자백하지 않는 한 그건 찾기는 어렵지만은 다만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얘기되고 있는 것처럼 이 뭐 친아들에 대한 지금 뭐 친부를 삼촌으로 소개했다는 둥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그 성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이 제재 재혼 과정에 대한 강했다는 둥 이런 등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글쎄 그거는 저는 그거를 동기를 찾으려고 하면 고유정이 어떤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고유정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유정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성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뭐 아들인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부분. 자, 어쨌든 재판은 어차피 진행될 거고 논란은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살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감형을 받는 형량이 작게 받는다 그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실제로 자체적인 사건 재구성을 우리의 수사당국과 검찰에서 못한다는 거. 초기 수사가 실패하고 수사 과정이 엉망이 되고 또 검찰에서 그걸 회복할 수 방법이 없고 시스템적인 전환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을 하지 않는 한 그것을 회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고유정 사건에서 수사기관이나 기소기관이 얻어야 될 교훈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런 사건은 다시 또 사건은 어차피 계속 생기는 거지만 이런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또 다 똑같은 과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또 프로파일러들의 무용론이 나오고 뭐 저 새끼들 저거 뽑아봤자 뭐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 나오고 이런 특별한 어떤 수사에 대한 무용론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는 기회도 없었고 그것을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주지 않았으면서 그래서 걱정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예요. 결국 이렇게 흐지부지 돼갖고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또 허부적거리고 이런 시스템적인 전환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사 관련된 요건 이제 원래는 오늘의 경찰 뉴스 뭐 이렇게 하려고 좀 생각했던 건데 뭐 이게 팟캐스트랑 같이 하는 거니까 요건 그냥 같이 하고
정식으로 이제 판이 만들어지면 나눠서 이렇게 편집할 수도 있겠죠. 다음 주죠. 이제 이번 주죠. 경찰 고위직 인사를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경찰에는 경찰청장 외에 그 밑에 치안정감이 6명, 치안감이 몇 명이 되죠? 20 몇 명 되나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27명인가 되는데 이게 이제 그 계급제로 착착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검찰총장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시기수대로 해서 뭐 5기를 뛰어넘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쭉 되는데 그렇지만 윤석열 총장 후보자는 구수를 했기 때문에 대학을 구수를 그러니까 아니 저기 사시를 구수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기 한 웬만한 사시기수 한 3, 4기보다 나이가 더 많죠. 그러니까 별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는 뭐 검찰총장의 그 어떤 자격 조건이 꼭 고검장을 거쳐야 된다. 아니면 뭐 어디를 거쳐야 된다. 이런 건 없죠. 15년 이상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되는 상태니까 법적 경력 아니 그 경찰 경력 그러니까 검찰 경력 되니까 이제 그렇게 뭐 추천받고 그러는 부분인데 경찰은 달라요. 경찰은 경찰청장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 서울경찰청장이나 아니면 경기남부경찰청장이나 뭐 부산 이게 돼야지 경찰차장이나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꼭 그럴까? 경찰이 참 저는 참 그거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경찰청장도 뭐 이제 계급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낮은 계급에서 높은 계급 올라가고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를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치안감 무궁화 2개짜리가 갑자기 경찰청장이 되면 위에 계급인 3개는 나가라 이 얘기. 이거는 진짜 나가라가 되죠. 그냥 계급이니까.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그건 그거하고 상관없이 밑에서 치고 올라와도 그거는 그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나갈 필요는 없죠. 뭐 물론 자기 부하였던 사람한테 뭐 지휘를 받으니까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근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경찰도 이제 계급제가 없어져야 된다. 경찰이 계급제가 될 이유가 뭐냐? 업무 조직으로 바꿔야 된다. 꾸준히 얘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의 경찰의 계급제는 바뀔 그 소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줄서기, 줄 세우기, 그리고 눈치 보기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고 또 줄서기 가면 지들끼리 또 모으고 경찰대 또는 뭐 어디 출신 어느 출신 예를 동국대 출신 아니면 뭐 어디 예를 들면 사시 출신 이렇게 모아갖고 또 패거리를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런 어떤 패거리 문화가 때문에 경찰의 조직 발전이 늦춰졌다. 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이제 입직 경로 출신 지역을 안배하다 보면 실력 있는 사람들이 뒤처지게 되고 한번 뒤처지게 되면 그래서 경찰의 그 조직 구조가 엉망이 돼버리는 그런 부분. 계급 구조부터 없애야 되고 일하는 조직 최소한 경무관을 올라가게 되면은 실제로는 다 경찰청장이 될 수 있게끔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경무관이라고 하면 경찰청장, 경찰서장 바로 위입니다. 경찰서장 바로 위는 고위 간부급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가 되는데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좀 싹 물갈이를 경찰도 최소한 수뇌부급에 있는 최소한 한 100여 명 이상을 물갈이를 싹 해야지 경찰도 새로운 어떤 업무 방식이라든가 새 시대에 맞는 어떤 것이 되는데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옛날 물들이 그냥 고여갖고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미국서 이제 그 우편으로
남미에다가 총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하셔도, 그러니까 AR-15 같은 총을 일일이 다 분해해갖고 조각조각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를 모여갖고 거기서 조립하는 거지. 미국은 총기가 한 250만 원 한다고 하면 한정에 한 170만 원 된다고 하면은 브라질에서는 그게 10배.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범죄 조직이 욕심낼 만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참 미국 그 사업당 여기 수사당국에서 고민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이 배송업 보세요. 그 미국의 아마존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그리고 실제로 분해된 총이 이게 장난감 총인지 아니면 실제로 뭐 어떤 기계 부품인지 그것도 찾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기계라는 게 뭐 다양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역시 이런 그 우편물을 통한 마약 밀배라든가 무기 이제 불법 수입 이런 것도 사실은 많이 좀 경계해야 될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버닝썬 사태에서 나타났던 조각모임 이런 거예요. 유럽의 강남 클럽에 가면은 이제 어떤 테이블에 술이 차려진 테이블이 한 테이블 다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한대요. 혼자 이렇게 돈을 내긴 좀 많죠. 그러니까 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그 뭐 돈이 많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서로 한 10만 원씩 모아갖고 10명이 모아서 테이블을 잡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온 여성들한테 물병을 먹여서 강간을 하거나 술을 먹여서 뭐하는 이런 성범죄의 일종의 하나의 그 도구, 그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버닝썬 사태라든가 이런 되면서 외국에서 온 어떤 큰 손들이라든가 어떤 걸 접대하는, 강간을 접대하는 이런 문화라 그 범죄 이런 부분이 의심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일상에 내려와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그 직장인들한테도 이런 방식의 강간 범죄 문화가 참으로 무서운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상화된다면 상당히 온라인에서 회비를 걷어갖고 클럽 룸 테이블을 빌려서는 이건 조각 모임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성관계가 목적이 아니라 강간이 목적이지. 이건 머니투데이의 기사는 잘못 나와. 성관계가 목적이 아니라 강간이 목적이죠. 왜? 여자를 거기에 이제 저기 클럽에 있는 MD들이 딱 데려와갖고 술 한잔 해는 거기에 약을 타서 그러면 비틀거리는 여자를 모텔로 들어가서 그럼 강간이죠. 준강간이죠. 이게 이제 성범죄죠. 이게 바로 이제 흔히 말하는 외국에 알려져 갖고 소위 말하는 강간을 하러 관광을 하는 관광 동남아 쪽에서 그게 또 이제 소위 강간 접대 문화 이런 형태로 되고 그러면서 막대한 돈을 쓰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참 그걸 이제 이거를 이제 실제로는 단속하고 수사해야 될 경찰이나들이 유착했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성범죄 온상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버닝썬 사태 이후에 아무것도 교훈을 얻지 못해서 이제 번점 비슷한 게 강남에서 다시 또 영업을 시작한다고 했다고 해야죠. 아무것도 교훈을 얻지 못한 겁니다. 또 반복될 겁니다. 반복되고 있죠. 그게 문제죠. 누가 어떻게 이것을 단속하고 할 것이냐. 버닝썬 사태가 저렇게 위험해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본적으로 수사 시스템 바꾸고 강남수사 같은 경찰의 수사 시스템 물갈이가 되고 이걸 전담하는 조직도 필요하겠지만은 결국은 이런 어떤 강간 관련된 범죄 문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반드시 없애야 될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보호관찰제가 이제 시행이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정책 방향을 통제 관리 중심에서 원인 치료, 재활로 전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동대문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시행 30주년 기념식을 연다고 하는데요. 시작은 1989년 30년 전이죠. 소년범죄 시작됐다가 87년에 89년에 됐다가 그 뒤에 확대됐죠. 성인보험으로 확대됐죠. 물론 성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보호관찰 사건도 89년에 8,389건이었던 게 작년에는 26만 건이 넘어갔으니까 자화자찬, 법무부의 자화자찬은 뭐라고 하냐면 재범률을 7% 억제하고 있다고는 자화자찬입니다. 참 낯간지러운지도 모르나 봐요. 법무부는. 최근 3년간 보호관찰 전체 재범률은 2010년 7.9, 7.8, 7.2, 2018 이렇게 되고 있대요. 특히 마약과 음주사범은 재범률이 뚝뚝뚝 떨어졌다고 해요. 원래 마약사범의 전체 재범률이 36.6이지만 보호관찰은 5.1, 음주사범은 44.7에서 보호관찰은 4.6이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제가 항상 문제 제기하지만 보호관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 은전, 시해 형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이 유명한 사람들, 아주 도덕적으로 좀 목사라든가 종교인 같은 사람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해주고 나처럼 살아야 돼 이런 고귀한 말씀 들으려고 하는 그렇게는 안 된다는, 그렇게만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보호관찰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재범 방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큰 프로그램 틀 하에서 보호관찰제든 수역구강명령이든 전자발찌든 이게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보호관찰제라는 것이 있어갖고 거기에서 이제 사회봉사 교육 강의, 전자발찌 관찰하는 업무를 쫙 하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당연히 재범 방지를 위해서 해야 될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시혜를 베푸는 식으로 안 해도 될 걸 하는 식으로 하는 이런 시각은 옳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법무부는 그렇게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법무부의 법률법은 범죄예방국의 자체가 재범 방지 프로그램, 포괄적인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돼야 되고, 그것은 전문적인 인력을 키워내고, 그리고 전문적인 인력을 키워내고 그 전문적인 인력 하에서 각각에 맞는 재범 방지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보호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건 본말이 전도된 부분인 거죠. 글쎄, 법무부에서는 이걸 알라나 모르겠어요. 걱정입니다. 이렇게 자화자찬만 하고 지금 보호관찰관들 업무에 치여갖고 실제로 여러 재범이 방지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모르쇠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기다려보죠. 뭐가 어떻게 될지. 매크로를 이용한 경찰이 티켓 삭스라는 건 뭔 아시겠지만 BTS 콘서트가 있으면은 어떤 업체놈들이 매크로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입니다. 자동 예약 프로그램 같은 겁니다. 초기에 싹쓸이를 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리셀 판매하는 거죠. 웃돈을 붙여갖고.
안 펴져, 안 펴, 시켜. 온라인 안 펴져. 그러면 이거를 왜 진작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인터넷 안 펴서 티켓 리셀러라고 하는데, 컴퓨터 반복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 업무 방해죄는 분명히 맞는데 왜 그러느냐? 근데 이거는 법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처벌 규정. 그냥 단순 업무 방해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 규정이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니 경찰도 못 하는 거고. 참 답답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이걸 사회적 큰 문제가 있을 때 빨리빨리 이걸 연구하고 집중해서 뭐 법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아니면 뭘 이렇게 하지 못하고 너무 늦게 되니까 피해는 피해대로 보는 형태가 되는 거죠. 제가 왜 계속 시간을 보냐면 한 30분이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넘으면은 많이 청취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시 이제 하나 더 이게 뭐냐면 저도 그저께인가 전화를 받은 게 있어요. 건설회사입니다. 뭐 자격증 대여 안 하십니까? 저게 자격증이 있거든요. 소방 관련된 자격증도 있고 자격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자격증 리스트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협회 같은 데서 뭐 당연히 정보를 얻었을 수도 있는 거고, 나같이 이제 자격증이 있을 때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격증 대여, 큰 일입니다. 이런 건 큰 일입니다. 여기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매달 30만 원 받고 면허증을 빌려준 간호사. 그럼 그 사람의 면허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누구죠? 면허 없는, 의료 지식도 없는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는 거예요. 큰일 나죠. 저같이 자격증은 있을 때 이제 장롱 자격증이고, 대외지문 자격이 없는 사람이 관련된 일을 하다가 사고 나면 제가 다 뒤집어 쓰는 거죠. 참 큰 문제입니다. 근데도 사실은 이게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기껏해야 벌금, 약식 명령 정도. 물론 개인은 개인 사정에 따라서 뭐 이렇게 돼야지, 절대 그건 안 됩니다. 그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죠. 절대 자격증 대여는 안 됩니다. 그 얘기 잠깐 생각났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